논란은 덜고 팩트만 남깁니다. 청와대 팩트방앗간, 청와대 부대변인 안귀령입니다. 오늘 청와대 팩트방앗간에서 살펴볼 내용은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분당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왜 근저당권이 설정됐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이런 거래 방식을 선택했는지입니다. 핵심 쟁점과 논란의 사실관계를 조목조목 짚어줄 부동산 전문가 모셨습니다.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 자리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네네. 팩트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했던 분당 아파트의 거래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부터 짚어주실까요? 일단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됐고요. 또 등기 이전까지 됐습니다. 29억 원의 매매가 됐고요. 그런데 이제 잔금에 대해서 일부 시간을 좀 유예해줘서 그 대신에 잔금을 받아야 원래 등기를 넘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어떤 사정이 있다 보니까 잔금을 일부 시간을 유예해 준 대신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17억 7천이라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10월 말에 그 잔금을 받기로 하고 네. 소유권을 먼저 넘겨준 그런 거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근저당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네네.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채권 최고액 17억 7,7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이 됐습니다. 네. 부동산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이 근저당권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우리가 개인 간에 거래할 때는 뭘 친하면 뭐 안 하기도 하지만 차용증이라는 것이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많이 뉴스에서 보셨지만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럼 대출을 받으시면 그 등기부 등본상에 그 빌려준 돈을 은행이 받겠다는 의지로 권리를 설정합니다. 그게 이제 저당권인데 그거를 우리가 이자를 못 내나거나 이러면은 그 채권을 회수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자 비용 연체 이자라든지 만약 경매를 붙이면 경매 집행 비용 이런 걸 미리 계산해서 미래에 확정될 이제 채권 변제금을 채권 최고액이라고 표현해가지고 이제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빌린 금액의 원금의 한 보통 120%.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내가 1억을 빌렸는데 1억 2천이 설정이 된 거예요. 그런 계산에서 한 게 근저당권이고 네. 그러니까 원 금액은 저당권인 1억이었겠죠. 네. 그래서 근저당권을 많이 사용하고 은행에서는 100%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 그러니까 일반적인 담보 방식이라고 볼 수 네, 있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을 유지하는 헌법 다음에 이제 민법이지 않습니까? 민법상의 이제 물권, 권리들에 대해서 이 저당권이 이제 구장이라는 대목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은 돈을 빌려주거나 우리가 그 변제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을 때를 대비해서 거기서 설정을 해놓고 만약에 못 갚으면 그걸 강제적으로 경매를 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아주 일반적인 법적인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네. 이 매수자가 잔금을 한 번에 지급하지 않고 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대통령께서 뭐 계속 얘기하셨지만 표현을 제가 좀 예를 들어볼게요. 나는 팔고 싶고 네. 너는 사고 싶고 그런데 돈도 있는데 집을 팔았는데 잔금이 뒤에 있대요. 근데 등기를 좀 빨리 하고 싶대. 뭐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그럼 그 돈을 확실히 줄래?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집을 사고 싶어. 알았어. 그러면 나중에 받기로 할게. 이렇게 됐죠. 그럼 소유권을 넘겨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받을 돈에 대한 뭐 보호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 대신에 알았어. 그럼 넘겨줄게. 그 대신에 내가 내 채권 보호를 위해서 만일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근저당권을 설정할게. 만약에 네가 그때 돈을 안 내면 나는 바로 경매 붙일 거야. 넌 큰 손해를 볼 거야. 서로 합의하지? 오케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날짜가 안 맞을 때 주로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서로 상의하에. 그러니까 매수인의 의사가 요구를 하고 매도인이 받아들일 경우에 이제 성립이 되는 경우가 이제 이런 거래 방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고 네.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이런 방식이 부동산 시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날짜가 안 맞을 때 뭐 이런 네네. 경우에 활용되는 거라고 보면 이 될까요? 와중에 이 현장에서는 특이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윤석열 정부가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지정하지 않습니까? 이 선도지구 지정이 된 곳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합원 지휘권 양도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네. 이 경우는 이제 잔금을 내겠다는 분도 제가 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 팔아서 갚을 건데 그 돈을 낼 건데 공교롭게 이 양지마을 일대가 사업 시행자가 신탁사가 합니다. 네. 신탁사가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조합원 지휘권 양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법에 나와요.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조합원 지휘권 양도가 금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조합 설립 인가일 이후에 거래가 되는 거는 이거는 너는 조합원으로 인정 안 할게. 이래서 현금 청산합니다. 그럼 그걸 살 의미가 없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가 신탁사가 사업 시행자일 경우에는 지자체에 이제 신탁사가 신청을 하면 지정을 하는 승인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승인 고시일이라고 해요. 네. 그 날짜 뒤에 사는 것도 이 조합원 지위가 양도가 안 되고 현금 청산이 돼요. 네. 그러면 이거 사고 싶은 사람은 내가 이 집을 사서 재건축에 나중에 새로운 집도 좀 살고 싶고 뭐 투자 수익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조합원 지위권이 없다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정을 어떻게 보면 딱히 여겼다기보다는 좀 반영해서 네. 대통령께서 그래 그러면 당신이 집 팔고 돈 준다고 하니 내가 그럼 그거 믿고 해줄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저당을 설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자를 고려한 대통령 어떤 매매 어떤 행위라고 보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재건축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네. 그 재건축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셨지만 매도인이 잔금 일부를 유예하고 주택을 담보로 설정한 형태잖아요. 이게 은행 대출과는 어떤 점이 다릅니까? 일단 똑같은 행위인데 거래행위의 이제 주체가 다를 뿐이죠. 주체가 다르고 둘 다 똑같은 경우입니다. 은행도 받을 돈이죠. 그저 주체한테. 네. 대통령도 받을 돈이죠. 매수자한테. 그걸 설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안 갚을 때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되지만 갚는다고 할 때는 매수자의 어떤 조합원 지휘권 이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서 한 거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이점이라고 볼 수는 없고 주체가 다르다는 것만 다른 점이지 나머지 내용은 똑같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네, 하나 더 짚어보자면 네. 통상 잔금 지급을 몇 달간 유예하면 액수가 크다 보니까 네네네. 이자만 해도 상당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 부분도 일단 대통령이 뭐 배려를 한 걸로 보입니다. 물론 뭐 이자를 왜 안 받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이게 뭐 1년, 2년이 아니라 이제 3, 4개월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안 받다. 근데 그 대신에 만약에 잔금날 돈을 안 준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액이나 이런 것들이 민법상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연체 이자를 계산해서 집행비해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분 매수자 입장에서 이거를 맞이하려고 집을 사지는 않았잖아요. 네. 결국은 그날 이제 잘 마무리가 될 거라고 보입니다. 잔금날. 네. 그러면 아까 말씀 주셨던 재건축으로 네네. 넘어가서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매도한 아파트가 재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거래 시점을 두고 8월 이후에는 이른바 이제 물딱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물딱지가 될 수 있어서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고 미지급 잔금은 근저당권으로 담보한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실제로 이번 거래에서 이 조합원의 지위 승계를 위해서 소유권 이전 시점이 좀 중요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잖아요. 예전에 물딱지란 말은 재개발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네. 무허가 건물도 많았고 뭐 국유지 불허받고 여러 가지 형태가 많아서 만약에 재개발 지역에 집이 3개가 있잖아요. 3개가 있으면 하나밖에 아파트를 안 줘요. 근데 나머지 2개를 갖다 아파트 나온다라고 막 팔고 그러면 이제 막상 사니까 아파트 입주권이 안 나오잖아요. 그분은. 그걸 이제 물딱지라고 불렀어요. 이게 이제 재건축에 와서는 어떻게 되냐. 투기를 좀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네. 왜 계속 이 사업 과정마다 집값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 점점 개선돼 가지고 현재 이러는데 그 내용이 그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 지역은 관리 처분 인가이라는 그 과정 속에 그 시점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조합원 지휘권을 양도해도 현금 청산이 됩니다. 조합은 아파트를 못 받고. 그러니까 거래를 하지 않고 현금으로 청산한다. 네, 그러니까 아파트를 안 주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재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조합 설립 인가일 이후에 거래가 되잖아요. 그 부분은 아파트를 안 줍니다. 그럼 아파트를 사봤자 그냥 현금 청산만 돼요. 감정평가상. 완전 손해죠. 기대하고 산 건데. 그래서 그 기준일이 중요한데 네. 공교롭게 양지마을이 재건축 선도지구지 않습니까? 일기 신도시. 그런데 6월 20일경에 사업자 방식, 제가 지금 이제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후에 하는 거는 조합원 지휘권이 양도가 안 돼요. 그러면 현금 청산이니까 물딱지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 근데 그 하나의 조항이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사업자가 조합이 아니라 신탁사일 경우에 그때는 신탁사가 사업 시행자의 승인 지정 고시일. 주민들이 막 동을 다 써가지고요. 네. 우리 신탁사랑 하겠다. 신탁사가 지자체에 승인 신청을 합니다. 그럼 지자체가 승인한 날이 있어요.
그날 이후에 거래되는 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원 지휘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전에 소유권을 거래가 갖고 소유권이 있어야. 등기가 돼야 되니까 네. 요번에 날짜도 이사 날짜, 잔금 날짜도 안 맞지만 이 와중에 6월 20일 날 신청했으니까 보통 한 달이면 나오고 그러거든요. 거의 다 됐으니까 8월 되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배려해서 그럼 다시 한번 그럼 먼저 해줄게. 그래야 그분이 매수자가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금 청산 받으려고 아파트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물딱지라고 표현하는데 만약에 그 뒤에 승인 지정일 이후에 만약에 이분이 잔금을 쳤다 그러면 이분은 그냥 물딱지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입주권을 받을 입주권을 수가. 못 받으니까 그걸 네. 배려해서 대통령이 미리 좀 등기를 해주고 잔금 근저당 설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거래 방식을 두고 일각에서는 매수자에게 갭 투자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그거는. 네, 네네. 매수자는 실거주할 계획이고 실제로도 그래야 하는 거잖아요. 네, 일단 갭 투자가 불가능한 게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니까 투기과열지구예요. 네. 투기과열지구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니까 심사를 받지 않나요? 자기가 진짜 거기서 실거주할 것인지 지자체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금 조달 계획서가 제출되잖아요. 네. 자금 조달 계획서 상에 요새 꼼꼼히 하기 때문에 잔금을 갖다 내가 집을 팔아서 메꾸겠다라고 씁니다. 그럼 그 집을 진짜 갖고 있는지 지자체에서 확인을 해요. 그 집을 갖고 있어. 확인되니까 해준 거잖아요. 그러면 세입자가 있으면 나간 뒤로 바로 6개월 내에 입주해야 되고 잔금을 치고 6개월 내에 입주를 해야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이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서 입주할 때까지 매년 이 아파트 가격의 10%를 네. 벌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 2년이면 20%인데 그걸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갭 투자가 될 수 없는 거고 거기다 벌금이 한 2천만 원 이하의 2년 이하의 징역 이런 벌금 과태료 내용까지 강하게 있기 때문에 갭 투자를 하라 그래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이걸 보고 갭 투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갭 투자 하신 분들이 좀 화가 나서 그런지 뭐 그렇게 보이지 전혀 이건 뭐 말이 앞뒤가 안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이재명 대통령은 1주택 실거주자로서 집을 그렇죠. 반드시 팔아야 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장기간 보유했던 자택을 처분하고 무주택자가 된 것은 부동산 정책 책임자로서 어떤 메시지로 받아들여지시나요? 아시겠지만 대통령은 오랫동안 거기 거주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조합원 지휘권 양도 금지 이런 것들이 투기를 막기 위한 건데 예외적으로 너무 막았을 때 예를 들어서 급한 일이 생겨나 이러면 돈이 필요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예외 조항을 몇 개 뒀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대통령처럼 10년간 보유하고 5년간 거주하고 1세대 1주택자 이렇게 세 가지가 맞으면 이분들의 집은 아까 말씀드린 조합 설립인가이나 신탁 사업 시행 지정일 이후에 팔아도 조합원 지휘권이 양도가 돼요. 쉽게 네. 말하면 이번에 급하게 이렇게 매수자를 배려 안 했어도 대통령께서는 천천히 팔아도 됐던 거예요. 그럼 이건 매수자를 배려한 행위라 보시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착공을 하고 나서 3년 이내에 준공이 안 된다 이럴 경우라든지 뭐 또 사업 시행인가까지 3년이 걸렸는데 사업 시행인가가 안 난다든지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들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굳이 이렇게 팔지 않아도 되는 것을 파셨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땐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정책 의지를 갖고 계시고 자 나는 내가 살고 있지 않는 집은 팔고 정상적으로 움직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내가 강력하게 내 의지대로 가겠다는 의지를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보여주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을 받은 이후에 팔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데 뭐 그 말씀. 그렇죠. 왜냐하면 집값이 더 오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 계산 안 하시고 대한민국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솔선수범하셔서 또 매수자 배려까지 하시면서 매매를 하셨다 이렇게 보는 게 뭐 정확한 이제 사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분당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제기된 근저당권 설정의 의미와 거래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논란은 덜고 팩트만 남깁니다. 청와대 팩트방앗간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